아마존 베조스 16% 지분 가지고 전체 의결권 75% 행사해요. 페이스북 저커버그가 14%인데 60% 의결권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내 맘대로 다 하는 거예요. 구글의 창업자 3명이 11% 지분으로 전체 의결권의 67%를 행사해요. 뉴욕타임즈 대주주가 0.49%인데 70% 의결하고 있고요. 포드 자동차 2.8%, 40% 가지고 있고. 페이스북이니 구글이니 뭐 아마존 이런 게 창업자가 계속 의결권을 갖는 게 워낙 기술이 빨리 바뀌는 세상이고 그 기술을 아는 사람 외에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홍콩하고 싱가포르가 법을 바꿨어요. 차등 의결권 허용하는 쪽으로. 중국도 바꾸고. 큰 놈 4명만 조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그 큰 기업 집단을 다 지배하는 황제 경영이 잘못된 거냐 하는 건데요. 이건 제가 조선일보에 글도 많이 썼는데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바꿀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그룹의 소유 지배구조, 이 구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삼성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 구조를 서둘러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고요. 이 결정이 늦어질수록 삼성그룹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이즌필이나 차등 의결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은 21세기에 들어서 어떤 나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력 기업 아닌 거는 갖지도 말고 주식 팔아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선은 한 사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부 관료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것 자체가 상당히 권력 남용적이고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지배구조는 주주들의 의사결정상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처럼 얘기해 보시면 가문이 80% 회사 A를 가지고 있고 회사 B를 4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제는 가문이 갖고 있는 회사 B에 대한 의결권은 80%에 40%니까 실제 자기 소유는 32% 해야 되는데 의결권을 60%를 행사한다 그러면 이제 그 괴리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가공지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의결권 말고도 이사회를 만약에 70%를 내가 장악한다 그러면 웬만한 의사결정을 내가 다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회하고 지배권 가지고 이제 소유 지분하고 의사결정권이 얼마나 격차가 있냐를 가지고 격차만큼을 가공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라고는 뜻으로 자꾸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은 이런 경영권 보호 수단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금지돼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얘기가 거짓말인가는 유럽의 이 경영권 보호 수단이 유럽 국가, 동구 유럽에 새로 들어온 애들 말고 원래 유럽 국가 17개에서 보면 피라미드 구조로 허용하는 게 100%예요. 다 오케이. 그 다음에 주주간 계약에 의해서 내가 의결권 내가 다 가질게 100%. 다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어떤 법도 없어요. 그 다음에 상호 출자 다 오케이. 100% 오케이. 차등 의결권 50%가 오케이. 그 다음에 황금주 44% 오케이. 지분 상한 제한 37%. 그래서 이것들이 다 경영권 보호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포이즌표리나 차등 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은 21세기에 들어서 어떤 나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제가 조금 이따 거짓말이라는 걸 더 보여주시면 21세기 트렌드는 그 김상조 위원장 얘기하고 정반대로 가요. 보시면 최근에 상장된 미국의 큰 기업들 보시면 아마존 베조스 16% 지분 가지고 전체 의결권 75% 행사해요. 베조스는 이사회가 필요 없어요. 주층도 필요 없어요. 75%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저커버그가 14%인데 60% 의결권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스냅챗은 창업자가 5% 가지고 있는데 의결권 95%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징가, 알파벳, 이 구글이잖아요. 구글의 창업자 3명이 11% 지분으로 전체 의결권의 67%를 행사해요. 그리고 그 상장된 기업 중에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요. 급격히 늘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여기 지분율하고 지배주주의 지분율하고 의결권의 격차를 보시면 여기 구글이 아까 이제 그렇게 있고 뭐 0% 가까이 가지고 있으면서 100% 지분을 행사하는 주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하나인데 100% 지분을 하는 데도 있어요. 뉴욕타임즈 대주주가 0.49%인데 70% 의결하고 있고요. 아까 포드 자동차 1.8%가 40%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등 의결권이 워낙 많고요. 이 OECD 지배구조 보고서가 2007년께 있고 2019년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 주장하고 황제경영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면 주주는 지 지분만큼만 의결권 행사라는 거거든요. 1표 1, 그러니까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OECD 2007년의 보고서가 뭐냐면 OECD의 원칙은 뭐냐, 기업 지배에 관한 원칙은 OECD는 주식의 비례성에 대한 원칙을 갖고 있지 않다. 1인 1주여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OECD는 갖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G20와 OECD의 원칙은 회사의 최적의 자본 구조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어떤 원칙도 없어요. 예, 이것은 차등 의결권 발행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실제 이 보고서가 검토한 49개 증시 관할 권한 중에 3개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차등 의결권. 그러니까 이 G20하고 OECD가 조사한 49개국 중에 어떤 거는 이제 홍콩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 관할 지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3개를 빼놓고는 다 그런 경영권 보호수단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미국하고 유럽의 차등 의결권 연구했던 테일러라고 하는 학자가 테이퍼라고 하는 학자가 정책 위반자나 학자들이나 기관차 투자자들은 1주 1표 원칙이 최선이고 소액 주주자들의 의견을 보호하는 것이 기업의 이해에 최선이라는 어떤 결론도 도달하지 않고 있다. 이게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차등 의결권 금지를, 기관 투자자들은 금지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창업자가 소수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막 말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다스머스 대학의 석자 교수는 고빈다라자나이라고, 콜롬비아의 석자 교수 라지 고팔, 캘거리 대학의 석자 스라마스 바타, 이게 다 이제 인도 사람들이어가지고 이름이 길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경영학 교수긴 한데, 이분들이 뭐냐면 차등의결권 금지는 실행을 하면 득보다 해가 훨씬 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이제 차등 의결권이 왜 늘어나고 있냐 하는 건데요. 하나는 기업의 경영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언론사 같으면 사주가 소액을 가지고 있어도 외부에서 주주들이 와가지고 언론사를 막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개 언론사들이 소액의 주주들이 절대적인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독 같은 언론사 재벌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아까 페이스북이니 구글이니 뭐 아마존 이런 게 창업자가 계속 의결권을 갖는 게 워낙 기술이 빨리 바뀌는 세상이고, 그 기술을 아는 사람 외에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외부인이 들어와가지고 하면 회사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창조적 항해가 너무 급격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이, 창업자가 계속 지배하는 게 기업 가치를 빨리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잘 투자하면 알리바바나 텐센트처럼 투자하면 250배, 2500배 남는 게 많아지니까 이 벤처 캐피탈은 많아졌는데 이 수익성 높을 유니콘 기업은 많지 않잖아요, 스타트업에.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을 경쟁하면 창업자한테 유리한 바게닝 파워가 요즘 생기고 있다는 게, 자본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경쟁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알리바바가 홍콩에다가 상장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싱가포르하고 홍콩이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 법이.
그래가지고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다 상장을 해가지고 그 큰 주식을 홍콩하고 싱가포르에다가 상장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콩하고 싱가포르가 법을 바꿨습니다. 차등 일권 허용하는 쪽으로. 중국도 바꾸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증시가 차등 일권을 허용하지 않으면 상장도 못해요. 유망한 기업을. 그런 상황으로 지금 자금시장이 변화했다는 거고. 네 번째가 이 헤지펀드의 장난에 경영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엘리어트하고 솔버린이 들어와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몇 개월 만에 1조 가까운 거를 그 SK그룹에서 먹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펩시가 이 청량음료, 탄산음료 중심에서 다른 건강음료 중심으로 CEO가 전략을 변경시키려고 그랬는데 헤지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품회사하고 합병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유리하게 하는 바람에 한 2년을 싸우거든요. 헤지펀드하고 CEO가. 그래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 우리나라 같은데 성공 사례로 여기 패션 캐피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패션 캐피탈이 인내자본이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삼성전자를 얘기해요. 이병철 회장이 D램에다가 20년 앞을 내다보고 과감한 투자한 거. 이게 이제 대표. 이게 전문 경영이 못하는 거죠. 돈은 내가 쓰고 10년 후에 CEO가 득을 볼 일은 지 목숨을 지가 자르는 거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인내 자본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들이 차등일권. 그래서 보시면 이 산업별로 차등일권을 미국에서 체결하는 거 보면 기술 분야는 거의 반이 차등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다른 산업은 적게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쪽, 유통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마존 이런 거죠. 예, 이런 쪽이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 진화가 빠른 쪽이 이 차등일권을 많이 갖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력 집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또 이 김상조 정책실장이 온갖 거짓말과 이상한 계산을 많이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큰 놈 4명만 조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30대 재벌 다 규제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10대 재벌, 그 중에서도 4대 재벌만 집중적으로 통제를 하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삼성이 전체 30대 재벌 자산의 5분의 1이고 거기에 CJ에다가 신세계 해가지고 범삼성그룹을 하면 전체 4분의 1이 범삼성가다. 그러니까 이 4분의 1만 잘 관리, 4분의 1이 전체의 관리에 전체 자산에 워낙 월등히 크기 때문에 하겠다 그러고.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김상조나 장하성, 홍장표 같은 사람이 옆에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세뇌시켜서 그렇거든요. 예, 보시면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김상조 위원장이 30대 재벌의 자산 총액 중에서 4대 재벌이 51%고 여기다가 CJ 신세계, 범삼성을 집어넣으면 65%다. 그러니까 이 넷에다가 범삼성 2개 해서 6개만 관리하면 전체 65%가 관리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30대 자산의 자산 총액이 GDP보다 더 크다고 세계 위원장들 세계 컨퍼런스에 가서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이 너무 크다고 막 우려를 하는 기조연설을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상한 법인데 공정거래법이 뭐냐면 자산 규모로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커지면 규제 대상이야. 성공하면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크다는 이유밖에 없어요. 무슨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71%가 경제력 집중이 너무 과도하다고 그러고 대기업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극도로 적은 나라거든요. 예, 점점 심해진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 보면 온갖 경제력 집중했다고 방송에서 대기업의 무차별 영토 확장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방송 멘트를 하거든요. 슈퍼마켓에 빵가게 물티슈까지 골목 상권 서민업종 가리지 않고 다 몸집을 불렸다 이러면서 그러고 이 신문에서도 중소기업은 그만큼 설 자리가 줄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룰 속에서 경쟁한 결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저는 지난해 공정위 과장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주회사로 전환한 집단이 있고 전환하지 않은 집단이 있는데 이 지주회사 밖에 절반 이상이 비상장 회사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절반 이상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이들 회사를 이용해서 총수 일가가 지배력을 확대하고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여전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지주회사 밖의 계열사와 지주회사 내 계열사의 부당 내부 거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익 편취다. 그래가지고 그냥 계열사 많으면 다 도둑질 하는 거다. 이렇게 공정위장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4대 재벌에 왜 자산 비중이 커졌냐? 삼성그룹이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삼성그룹이 어떠냐면요. 2019년 말 상장 기업이 16개예요. 근데 그 시가총액이 434조인데 삼성전자 하나가 350조예요. 80%예요. 80%.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자산이 왜 커졌냐?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글로벌로 성공했기 때문에. 세계 2018년 기준으로 세계 18대 자산 주가 총액이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그룹의 자산이 왜 커졌냐? 물려받은 거는 안 컸어요. 신세계 백화점밖에 없었는데 이마트를 해가지고 룩카프튼 쫓아내고 월마트 쫓아내면서 우리나라 유통시장에서 대성공을 해서 커진 거거든요. 현대기아차가 왜 커졌어요? 내수에서만 팔아먹다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마켓쉐어를 해서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공해서 자산이 커진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더 황당한 게 뭐냐면 GDP 대비 자산이 얼마가 됐다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GDP는 그해 생산하는 부가가치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산은 회사가 돈을 벌어서 차곡차곡 계속 쌓아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망하지 않으면 기업 자산은 계속 늘어야 정상이죠. 근데 고해 버는 거하고 10년, 20년, 30년 쌓아 올린 자산하고 비교하면 자산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적이니까. 이게 유량하고 정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200만 원 월급을 받아가지고 100만 원씩 적금을 든다 그러면 월급 대비 적금이 첫 달은 50%밖에 안 되지만 두 번째 달이면 200만 원이 되니까 100%가 되고 1년 지나고 나면 적금은 1200만 원이 되니까 월급 200만 원이 되면 6배나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쌓아 올린 거하고 그달 들어오는 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줄어들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가 높은 거냐 보면 상위 20대 GDP 대비 그 매출 비중이나 자산 비중을 보면 이 저 앞에 게 자산이고 뒤에가 매출인데요. 우리나라가 저 뒤에 있잖아요. 홍콩, 스위스는 우리보다 훨씬 자산 비중이 높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 한 회사가 그 회사의 자산이 그 나라의 GDP의 몇 %를 차지하는가 보는 건데 대표적인 기업이요. 그러면 이 룩셈부르크의 이 철강 회사는 150%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룩셈부르크가 경제력 집중돼서 망했다고 해야 되는데 룩셈부르크는 가장 부국이고 가장 빈부격차 적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에도 보시면 로얄 더치셀이 한 회사가 전체 GDP 60%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그거에 보면 엄청 적은 편에 속해요. 포브스의 2000대 기업을 자산 기준 봐도 한국이 17개 중에 14위밖에 안 돼요. 자산 비중이. 그러니까 훨씬 근데 이게 소수 대기업이 자산 비중이 많은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의 규모 분포가 대표적으로 파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가지고 극소수의 개수가 월등히 크고 나머지는 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놈들을 보면 당연히 자산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기업의 규모 분포가 다른 데보다 더 편중되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 맥킨지가 한 건데요. 제일 소득이 높은 나라, 그
다음에 가장 경제 성장이 빨리 되고 있는 나라들, 못 되고 있는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대기업이라는 게 5천억 이상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이거든요. 그 나라의 그 나라 총 GDP의 몇 퍼센트가 매출이 되고, 부가가치가 몇 퍼센트가 되는가를 보면 연수로 갈수록 대기업의 매출 비중하고 부가가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리고 이 비중이 큰 나라일수록 부자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매출도 비중도 크고 부가가치 비중이 큰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이 높아야 되는 거죠. 저는 아주 너무 좋은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좌승희 박사님하고 이규태 박사가 만든 건데, 이 가로축이 국민 1인당 기업의 자산 규모예요. 세로축이 국민소득이에요. 보면 자산하고 국민소득이 기업의 자산 규모하고 소득이 거의 정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기업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노동자만 있는 봉제공장하고 삼성전자 같은 자산이 많이 있는 기업하고 그런 기업을 많이 있는 나라고 어디가 잘 살 거냐 그러면 자산이 많은 나라가 당연히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옆에가 우리나라의 소득, 이쪽이 국민소득이고 이게 1인당 그 자산, 기업 자산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이 쌓일수록 그 국민소득이 쫙 올라간 거죠. 그 옛날에 우리 봉제공장이 무슨 자산이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LG전자,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 세계 공장만 해도 얼마나 많고 로봇만 해도 얼마나 많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제 2009년하고 16년하고 세계 100대 기업의 시가총액이나 자산이 어떻게 바뀌냐면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업이 글로벌화되니까 큰 규모의 기업만이 점점 더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이고요. 왜 우리나라의 자산이 기업들이 갑자기 커졌냐 보면 해외에서 성공을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같은 것들이 이제 이게 이게 지금 그 자산하고 매출하고 고용이 자국 밖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2011년이라서 요즘을 반영하지 않는데, 삼성전자가 2011년에 봐도 그 자산의 36%가 해외에 있고 매출은 83%가 해외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고용도 반이 해외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내만 커버하다가 전 세계 시장을 커버하면 당연히 자산이나 매출이 커지는 거고요. 이제 이 삼성공화국이라 그러면 재벌들은 영원히 그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이게 10대 재벌들의 역사거든요. 근데 보시면 요 최근에 성공한 삼성이나 현대차, 뭐 SK그룹, LG 이게 4대 그룹으로 자리매김한 게 지금부터 한 10몇 년밖에 안 됐거든요. 삼성은 되게 오래됐지만 다른 기업들, 그리고 옛날의 기업들은 다 없어지고 망하고 없거든요. 그래서 재벌이라고 해서 영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게 전혀 아니죠. 최근도 보시면 이 끝에서도 보면 이 포스코 지금 이제 순위 한참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어렵죠. 당연히 지금 어렵죠. 그 다음에 두산 지금 뭐 거의 뭐 10대에서 빠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산 뭐 지금 이미 2015년에 빠졌어요. 16년에 빠졌거든요. 10대 그룹에서. 그리고 STX 잠시 10대 그룹에 왔다가 없어졌잖아요.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이 재벌 기업들도 수없이 부침을 하고 망한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우리나라가요, 상위 전 세계 그 나라에서 10위 안에 상위 10% 안에 들었던 기업이 한 20년 지나고 나서도 10% 안에 상위에 계속 유지하냐. 거기 유지 비율이 우리나라가 43%예요. 근데 이게 영국이 76%고 미국이 68%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강했던 기업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그 자리 지키는 비율이 반밖에 안 돼요,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부침이 심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자꾸 영원한 권력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